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슬람 공화국과 계속 전쟁하는 가운데 진실의 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워싱턴과 언론, 그리고 점점 더 소셜미디어에서 반복적으로 들리고 있는 주장 중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슬람 공화국이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정권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고 종종 현실주의적 입장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권이 스스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로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비교해보면 이 주장은 바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슬람 공화국은 자국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약 2,000km의 사거리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아니라 외교적 논의와 정책 분석, 그리고 왜 이란이 세계적인 세력이 아니라 지역적 세력으로 억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에서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주장은 실제로 바로 지난주에 정권의 최고 위층인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로부터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의도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2,000km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국민이나 모든 유럽인들에게 어떤 적대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최고 지도자께서도 똑같은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그게 2,000km인데 그것도 2,000km라고 내가 말해준다. 이 사람들이 4,000에서 5,000km까지 늘리려 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킬로미터였죠? 네 아저씨, 몇 킬로미터였죠? 거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죠. 제가 막았어요. 저희가 사거리가 2,000km를 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최고 지도자 본인이 그 제안을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수년 동안 관료들과 분석가들이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 이슬람 공화국은 인도양에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군사기지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 거리는 이란에서 대략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정권이 그동안 한계라고 주장해온 사거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목표였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정권이 선언한 제안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정권이 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잘못 전달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미국인들에게 이 모든 논쟁은 정권이 자신의 의도와 핵 프로그램, 그리고 그 제안에 대해 내놓은 발언들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미사일 사거리처럼 측정 가능한 것조차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훨씬 더 중대한 핵 프로그램이나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있는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 왜 누군가가 정권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발언과도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핵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가든 직접 만들든 아니면 그 무기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은 이란 관리가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년 동안 여러 정보기관들이 관찰해온 오랜 전략과 일치합니다. 이 전략은 이란을 준 핵보유국으로 위치시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무기를 선언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필수 요소를 갖춘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술적 현실로 이끕니다. 아마도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권 자체가 60%로 고농축된 우라늄을 400kg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핵무기까지 90%에 해당하는 단계이며 대략 11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민간 원자력 에너지는 보통 5% 미만의 농축 수준이 필요하고 20%만 되어도 고농축 우라늄으로 간주됩니다.
60%는 어떤 민간 목적에도 정상적인 농도가 아닙니다. 이번 주 CIA 국장이 말했듯이 그 정도 농축을 민간적으로 정당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이번 주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일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파트와 휴맨데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보도, 좋은 파토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정보기관들도 이에 동의하는 사실은 이란이 무기급 60%로 농축된 우라늄을 최소 440kg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축 우라늄은 민간 용도가 없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용도는 핵무기 개발뿐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슬람 공화국이 이미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작업의 대부분을 완료했다는 것이고 남은 90% 농축 단계는 비교적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무기급 능력에서 한 걸음만 남겨둔 나라가 실제로 무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방어하는 것은 그 정권의 과거 역사를 고려할 때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핵 활동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우리의 목표는 폭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둘러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목표가 폭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전체 체제 아니면 모두. 이 활동을 시작한 건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시작했으니 더 이상 알리고 싶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완성할 수 있었고 준비가 됐다면 일이 끝난 거였어요. 파키스탄에서처럼 우리가 시작했을 때 이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당신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협상도 우리와 지금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정권은 이미 과거의 핵무기화 작업을 추구했다고 인정했으며 여기에는 탄두 설계와 기폭장치 작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핵 프로그램의 어떤 구성 요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거와 현재의 농축 수준을 결합해서 보면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정권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IAEA의 사찰관들의 입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까지 더하면 공식적으로 선언된 한계를 초과하는 미사일 개발까지 더하면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더해 핵 능력에 대한 관리들의 발언까지 고려하면 이슬람 공화국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권을 믿으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런 주장이 지금 정책 논의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쟁 문제로 극적으로 사임한 미국의 대테러 국장이었던 조 켄트가 한 말을 보세요. 그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시리아에서 ISIS에 대한 책임까지 이스라엘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이란의 핵무기 획득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란이 핵무기를 얻기 직전이었나요? 아니요, 이 일이 시작된 3주 전에도 아니었고 6월에도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이란은 2004년부터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하는 종교 칙령인 파투아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이란인들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파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와 엄청난 양의 석유를 거래해서 실제로 핵무기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보로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조. 분명히 그가 사임한 날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건 미리 계획된 일이었거나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봐왔던 사기성 음모론과 비슷한데 캔디스 오원스와 터커 칼슨 같은 인물들이 유대인 혐오를 조장하면서 팔로워를 늘리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슬람 공화국이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오랜 안보 평가에 대한 대규모 입장선회의 증거도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조 켄트 자신은 이스라엘을 지지해왔고 이란의 공격성에 대해 명확하게 경고해온 오랜 이력이 있습니다. 그가 밤새 생각을 바꾼 게 웃기네요. 그동안 FBI는 그가 사임하기 전에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에서의 대화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 광기와 극단주의, 음모론적 사고에 관심과 참여, 그리고 돈까지 보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인센티브 구조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조 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켄트는 현재 반유대적이고 음모론적이라고 묘사된 발언들로 인해 면밀히 조사받고 있습니다. 켄트의 아내는 시리아에서 ISIS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ISIS는 중동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슬람공화국이 지원하고 자금을 대며 조장해온 테러리즘의 더 넓은 생태계의 일부로 매우 유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 켄트는 자신의 아내가 이스라엘이 만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라크 전쟁을 언급한 것이라 해도 그는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 결코 온건하지 않았던 아리엘 샤론 같은 인물조차도 당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며 사담 후세인을 몰아냄으로써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더욱 배담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전략적 결과에 대해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이제 켄트는 단순히 테헤란 정권에서 이스라엘로 초점을 돌리려는 뻔한 시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서방 언론 전반에 걸쳐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거짓 서사를 퍼뜨리고 있을까요? 아, 맞아요.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여지는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진지한 토론이 아니에요. 이건 전복행위예요. 문제는 조 켄트가 무엇을 믿는지 혹은 과거에 무엇을 믿었는지가 아니라 솔직히 증거로 뒷받침되지도 않는 주장이 왜 오늘날에 와서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 환경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특히 조 켄트의 발언 이후를 따라가 보면 똑같은 언어, 똑같은 틀, 그리고 똑같은 주장이 여러 계정과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생각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대중 담론에서 완전히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조 켄트가 터커 칼슨과 인터뷰 후 몇 분 만에 똑같은 영상들이 알자지라 같은 여러 국영 미디어 플랫폼과 이슬람공화국의 국영 미디어 네트워크에 동시에 홍보되고 게시되었습니다. 잭슨 잉클 등 반유대주의 인플루언서들과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조 켄트의 배우는 누구입니까? 이 모든 걸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면 미사일 사거리의 불일치, 60% 농축 무기와의 역사, 핵 능력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것을 축소하려는 노력까지 결론은 사실 매우 명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권의 행동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지 않는 척하려는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패턴이 또 다른 영역, 즉 이번 주에 많이 논의된 에너지 분야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미사일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핵 의도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 중 하나를 위협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주 두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석유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빠르게 가장 잘못된 주장 중 하나가 되고 있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의 전략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그 정권에 맞서는 것이 실수이거나 실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단순히 상황을 잘못 읽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뒤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우려한다고 하는 행동을 오히려 보상하게 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한적인 혼란만 있어도 전 세계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슬람공화국은 지속적으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왔습니다.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선박을 위협하고 책임 추궁이나 압박을 받을 때마다 상황을 악화시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행동이 아니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은 2011년과 2012년 위기 때를 포함해 수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강압의 도구로 사용해왔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건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관된 패턴, 일관된 전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워싱턴과 유럽, 그리고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의 불확실성과 위험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협 자체가 이미 선박 운송 차질과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의 행동과 신호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가 상승을 상황이 너무 위험하거나 계속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증거로 지적할 때 그들은 실제 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효과를 물러서야 할 이유로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그것은 이런 강압 전략을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보 정책을 좌우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에너지 공급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행위자든 전 세계적인 결정에 과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왜곡된 유인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에게 시장을 움직이면 정책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추가적인 확전을 부르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역학의 실제 전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데 상호 의존이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수년간의 가정이 현실에 의해 뒤집혔습니다. 그러한 의존은 지렛대를 만들고 그 지렛대가 권위주의 국가의 손에 들어가면 결국 강압에 사용되어 실제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선택지가 줄고 비용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너지 시장이 안보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이 세계 에너지 공급에 구조적인 권력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실패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험이 지금 이슬람 공화국과 관련해 전 세계적 규모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의 일부 정책 대응이 적절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미국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이미 해상에 있는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양보로 묘사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로 정권의 새로운 수익이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미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기존 공급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호르무즈 해협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는 단일 정권에 의해 볼모로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민주주의 수호재단을 비롯한 국가안보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이슬람 공화국이 에너지, 제재, 회피, 경제적 압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넓은 강압 전략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박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정권이 전 세계적인 의존도를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기적인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정말로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분쟁이 석유로 인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비용만 집중하며 이런 정권이 계속 확장될 수 있는 더 큰 구조적 위험은 무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신들의 역량을 확장하고 핵무기 보유 문턱 수준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며 미사일 사거리를 계속 늘리고 동시에 에너지 공급을 국제사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모델이 자리 잡도록 허용된다면 사람들이 오늘 걱정하는 그 비용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협을 방해 도구로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은 앞으로 그 도구를 더 자주,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고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질문은 행동에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이 있느냐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비용이 더 크냐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의 흐름을 보고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유인들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그리고 끔찍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이슬람 공화국의 사형 집행기구에 돌아갑니다. 특히 19세 레슬러 살레 모하메디의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또 하나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이 정권이 사형 제도를 통제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시입니다. 이번 주에 이란은 최근 1월 시위 중에 체포된 3명의 젊은 남성 살레 모하메디, 메우디 가세미, 그리고 사이드 다우디를 처형했습니다. 정권은 신에 대한 전쟁 혐의로 그들을 유죄 판결로 처형했으며 이 혐의는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정권이 가장 즐겨 쓰는 법적 명분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빠르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사건들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세 사람은 시위 도중 보안군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사건들이 강요된 자백과 고문하에 이루어진 신문에 의존했으며 실질적인 법적 변호의 기회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이고 재판도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형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점은 이런 사건들이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고 실질적인 법적 변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판결이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목적이 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정권이 공포 조성에 필요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모든 처형은 시위에 나서거나 조직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반대 의견과 영반되기만 해도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비극적으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리카 아짓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 말리카 아짓을 포함한 많은 수로들 사형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정자부로도 마리카 아지즈, 모론 서봉 비녀는 같은 시위 물결 속에서 체포되었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고 정치적인 혐의로 처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즉, 살레, 메흐디, 그리고 사이드 등을 처형한 그 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끔찍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은 국제 무대에서 이란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이란의 젊은 남성과 여성들을 통제 유지를 위해 가장 극단적인 국가폭력을 사용해 처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나쁜 소식은 이슬람 공화국이 이스라엘 민간 지역에 계속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갈등 격화가 아니라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중부 리첼 누시온 유치원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군사나 이중용도 시설, 모호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지 시간대가 달라서 아이들이 없었던 어린이 시설이었고 그 덕분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탄도미사일 공격이 예루살렘을 겨냥했고 그중 일부는 템플 마운트와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이 정권이 그 장소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곳을 파괴할 수도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점에서 특히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 모순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지 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 목표와 가장 민감한 장소들조차 구분하지 않는 무모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입니다. 전 세계의 민간 시설과 종교 시설들까지도 말이죠. 남부 데모나에서 탄도미사일이 떨어져 10살 어린이를 포함해 5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라드에서 미사일이 주거지를 강타해 5살 어린이 등 87명 이상이 다쳤으며 사용된 무기가 정밀 타격용이 아니라는 점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은 제가 언급했듯이 넓은 지역에 잡탄을 퍼뜨리도록 설계된 집속탄을 사용해왔습니다. 집속탄은 본질적으로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카타르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포함해 여러 아랍 국가의 민간 목표물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쟁 확산과 세계 시장 불안정을 노린 명백한 시도입니다. 이 정권은 단순히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쟁의 기본 법칙을 무시하며 분쟁을 단일 전선 너머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주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선적이며 민간인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올림픽 선수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해 이란 선수들 사구 이무키와 올림픽 메달리스트 피터 팔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호주에서 벌어진 사태 이후 이란 여성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정권에 국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협을 받는 등 이란 선수들이 자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레슬링 선수 살레 모하메디의 처형이라는 어두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유도 선수 피터 팔칙과 사구 이무키는 이란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피터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이란의 한 운동선수가 처형당했는데 그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그가 지지하지 않은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용기와 목소리, 자유를 두려워하는 어두운 정권 때문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동안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이것은 못 참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당신도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제 침묵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이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그들에게 이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들이 적이라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평생을 바쳐온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이스라엘 선수와 경기한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하며 스포츠 연맹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팔치크와 무키는 정권과 국민을 구분하며 문제는 이란 선수들이 아니라 스포츠를 정치적 통제 도구로 활용하는 체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규정에 따르지 않는 선수들은 위협을 받고 목소리를 내는 선수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경우에 따라 그 결과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수들이 나서서 이란 선수들을 지지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단순히 상징적인 제스처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포츠를 국가 권력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선수들을 억압하는 그 체제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방송을 마치지만 다음 주에도 이 지역의 소식과 이란 전쟁의 최신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JNS 이란 전쟁 브리핑에서 최신 소식을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룰 이야기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연락해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에밀리 K 슈라더 또는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JNS Access of Truth에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